권경미입니다. 네, 3, 4교시 풀이를 맡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앞쪽이 너무 길어가지고 많이 지쳤으리라 기다리는데 지쳐 죽을 뻔했어요. 이 세상 제일 싫은 게 진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을 때가 저 합격할 때 기존에 답 썼는 거 점수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요번에 이렇게 썼으면 몇 점 나올까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오늘 매기면 720점, 내일 매기면 715점. 와, 발표 때까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기다리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도 잘 쓰신 분들은 또 다음번 합격할 때까지 기분 좋게 기다리시겠지요. 그지요? 자, 보겠습니다. 3-1번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해갖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으시오 이 문제만 나왔었어도 앞쪽에 1번, 2번을 다 언급해 주시는 게 맞고요. 1, 2번 언급하실 때는 개요와 결론 부분에 쓰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화재 안전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본론에 들어가 있는 화재 안전 기준 재개정 배경은 요 법 바뀌기 전에 시행될 때 이미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대로 지금 답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지하구의 화재 특성은 저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밀폐 공간이고, 그리고 그러하다 보니 연소 확대 위험성이 있고, 유독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법하고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쓰실 수는 없을 거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인데 이건 답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의 2페이지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이거 다 못 쓰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 출제위원들이 물었던 거 재개정, 그러니까 바뀐 부분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다 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바뀐 법 위주로 써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법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결론에도 나와 있듯이 바뀌었지만 좋은 방향으로만 바뀐 건 아니다. 실제로 연소방지 헤드나 연소방지 헤드 같은 거 없어졌고, 그리고 방화벽 같은 거, 헤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간격이 뭐 300m, 350m마다 700m마다 원래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입구 위주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번에 있는 것처럼 지하구의 밀폐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피난상에 장애가 생기는 분말 소화기를 쓰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우리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 분말 소화기를 쓰도록 했으니까 이 소화기를 갖고 와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상의 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지하구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가 되겠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출제위원들이 아직 여기에 개선될 게 많다. 그러면 당신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기준이라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에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화재 패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액체 가연물에 관한 거를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포호 패턴, 스플래시 패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쭉 있는 것도 최대한 다 외우셨으면 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 못 외우셨다 그러면 5가지 정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또 뭐 어떤 분이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체 가연물의 화재 패턴은 왜 중요하냐? 액체 가연물의 화재 패턴은 이게 방화의 흔적이거든요. 방화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화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흔히 어떤 논문에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액체 가연물하고 열 가소성 플라스틱 2개가 다 방화를 할 때 요 2개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요거 2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연소 패턴이 같지만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뭐 소방학회 어떤 분이 교수님이 쓰신 거. 그래서 얘네들 그러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근데 그 논문에서 다뤘던 거는 포어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풀쉐입, 이거 웅덩이 패턴 있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패턴하고, 그리고 스플래시 패턴 요 세 가지 갖고 얘기했었거든요. 요거 가지고 액체 가연물 즉 신나나 휘발유를 사용해 갖고 불을 질렀을 경우하고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가지고 불을 질렀을 경우에 그 패턴에 다르게 나타난다. 그거 비교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액체 가연물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냥 확 들이부었으니까 확 들이부었는 거 표가 나야죠. 포어 패턴 같은 거.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 들이붓다 보면 이게 튄단 말이에요. 가연물이 이렇게. 가연물이 튈 거니까 스플래시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방화자가 의도적으로 들이부었기 때문에 액체 가연물은 당연히 이게 만약에 많이 고여 있다라면 중력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지만, 방화자가 의도를 가지고 들이부었으면 중력 방향에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른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방하다, 인위적인 의도가 관여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가소성 그 플라스틱 가지고도 불을 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그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말이 나온 김에 열 가소성하고 열 그 경화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 플라스틱은 이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화합물. 그러면 이 고분자 화합물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분자량이 10,000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분자의 분자량은 18밖에 안 돼요. 18개.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러한 요 단위체, 이거 그 모노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분자 화합물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분자 화합물은 열 가소성, 이게 수지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이게 우리가 연소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조금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 가소성 수지는 이게 첨가 반응, 첨가 중합 반응 결과 생겨나는 거고, 이거는 축합 중합 반응 결과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요 단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정도 모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모이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합. 근데 이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 중합 반응을 할 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첨가를 하느냐, 축합을 하느냐. 첨가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여기가 끊어져. 이 손이 지네끼리 잡고 있던 손을 끊고 옆쪽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끊어져서 쭉 연결되는 게 첨가중합.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축합중합은 단위체가 2개가 있어요. 요런 단위체가 하나가 있고 요런 단위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겠죠. 늘 교대로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대로 이제 쭉쭉쭉 있다면 이것들이 역시 손을 잡기는 잡아요. 없던 손을 꺼내서 잡는데 잡으면서 간단한 물 분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중합 반응되는 게 축합 중합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첨가 중합 반응으로 발생한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어떤 거냐 하면 열에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열만 가하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바가지. 가스레인지 근처에 가면 흐물흐물 녹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얘네들은 열에 굉장히 강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얘네들은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좀 옮겨가도 되죠. 요 콘센트 대가리 있잖아요. 대가리 요겁니다. 요거. 요런 것도 열에 강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형성되는 그 반응 자체도 다르고 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도 다른데 이것들이 연소에서 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가지고 얘네들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불을 꺼야 된다. 그거까지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온 김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비상 조명등 조도 기준을 KS 표준 기준하고 NFPA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시오 해서 국내 화재 안전 기준에 비상 조명등이 들어가 있는 기준이 그 304 비상 조명등에 관련된 화재 안전 기준하고 고층 건물 그리고 도로 터널 3군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조도 기준을 여기에서 표에서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럭스 이상, 10럭스 이상, 10럭스나 1럭스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NFPA는 NFPA 101에 이 조도 기준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우리보다 되게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탈출 경로 바닥에서 측정하여서 초기 조도 기준 그 평균이 10.8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든지 최소 1.1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점등. 이게 이렇게, 요건 오타네요. 노말인데. NOR입니다. 노멀 라이팅. 상시 점등 그 전원이 고장이 났을 때 최소 1시간 반은 견뎌야 된다. 이제 이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나갔을 때는 평균이 또 6.5럭스 이상이 나와야 되고, 어떠한 지점에서도 최소 0.65럭스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 조도 비율이 40대 1 이하가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굉장히 밝다가 어두운 게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암순응 그런 것들이 시간 갠세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비해서 그 조도 기준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온 게 이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만 쓰라고 했지만 요것만 솔직히 25점짜리 달랑 쓰기가 그래서요.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뭔가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느냐, 당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도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어요. 우리 너무 낮다. 너무 낮고 도로 터널이냐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이게 측정하는 장소가 상이하다. 좀 기준을 통일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게 이제 그 문제점에 썼습니다. 그리고 피난자의 암순응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조도 기준이고, 그죠? 조도 기준이고, 심지어는 그 국내법인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조도 기준, 이게 표가 등급이 이것보다 지금 어디까지 있더라? 한 5, 6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일부만 지금 발췌를 해서 여기 답에 실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정하는 조도 기준에 비해서도 너무 턱없이 낮은 조도 기준이다. 그래서 1럭스 가지고 과연 피난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저도 요즘에 이제 성능기준 설계 그 심의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도 기준 전부 10럭스로 올려달라고, LED 등 쓰고 10럭스 올려달라고 다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건 답을 이제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게 암순응이 지난 시험에 1교시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연관되게 또 나오네요. 암순응도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시간이 왜 걸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왜 밝은 데 갔다 어두운 데 가면 왜 순간적으로 시각이 성립 안 되는지. 우리가 그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시세포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시세포를 자극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얘가 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이 에너지 레벨이 이만큼 있었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나의 시세포를 자극을 하면 어차피 전기 신호가 가서 우리 뇌에서 뭔가가 보이는구나, 시각이 성립이 되는데,
이게 밝을 때의 요 물질하고, 밝을 때는 이 물질이 우리 그 몸에 되게 많아요. 근데 어두운 빛에 들어가면 분해돼야 되는 이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 물질밖에 없어. 이 밑에 있는 분해된 물질. 그러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밑에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낼 건데, 분해될 놈이 없으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암수능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얘가 만들어져요. 얘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빛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고 에너지가 나와서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시각이 성립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밝을 때 나가서 눈부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평상시 밝을 때는 이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운동장에 나가면 눈부셔 이렇게 가잖아요. 햇볕 때문에 이 물질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이 분해가 돼버리니까 이때 나온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시세포를 너무너무 많이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간상세포, 원주세포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4번에 요거 지금 건축물 구조 형식에 따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반에서 프린트 다 자료 받으셨다면서요. 이건 100점이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때려주길. 아,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거 봤는데 씨. 그죠? 봤는데 이거 내가 외울걸. 근데 사실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료를 받으면 저도 그랬으니까 어쩌라고 또 외우란 말이가, 이것까지 외우란 말이가, 내가 지금 이것까지 외우고 내가 지금 다른 것도 못 외워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맞죠? 근데 이게 나왔던데도 문제가, 이게 나왔던 데는 이유가 있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사실은 1회차에 나왔었어도 될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뭐 기본반 수업할 때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2021년에 어떤 사업을 하더만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펼쳤어요. 2021년 1월 달부터 언제까지? 사업비가 소진되는 그날까지. 아직 소진이 안 됐대요. 또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또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여기 되게 위험한 형태가 많은 거예요. 뭐 필로티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중복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방아지구 나왔을 때 우리 드렌처 써라 했잖아요. 드렌처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나올 확률도 있다. 그죠? 그래서 준비는 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니까, 이게 보조 사업이 있고, 융자 사업. 1대1로 네 일 내고 내 일 내 반반 내서 니네가 하는 사업 그 지원, 내가 지원해줄게 이런 게 있고, 저리로 빌려줄게 이런 게 있더만요. 그래서 빌려줄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돈을 지급했는데 니네가 여기에서 이 표에 나왔는 거 요거를 다 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걸로 옥외 피난 계단도 하나 놔볼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외 피난 계단. 그래서 옥외 피난 계단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대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적용 및 선택 적용 항목 이렇게 딱 이게 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쓰시고, 선택 사항은 이거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쓰시는 거고, 그리고 1층 상부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 기준 적으시오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용 공법 나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별표를 전부 다 제가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가시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드렌처가 나오잖아요. 그쵸? 드렌처. 어디 있죠? 6의 마. 드렌처 설비는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0.05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3-5번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3-5번 문제 방화지구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에 대해서 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드렌처 설비는 건축건데 뭐 어디에 방화지구 내에 어디에 설치를 하시고 나머지는 화재안전 기준을 따르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화재안전 기준에 자세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나 화재안전 기준에 드렌처 헤드는 그거죠. 그 헤드 설치 제외
대신 야드 쓸 수 있잖아요. 거기 나왔는 방수압은 또 0.01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건축에서 얘기하는 이 드렌처, 옥상 드렌처는 0.05메가파스칼. 또 방수 압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다 인지하시고 나중에 답 쓰실 때 이런 법마다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다. 그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3-5번 거 넘어가면요. 방화지구 내에 있는 드렌처 설비 설치 대상하고 수원 저수량하고 가압 송수장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다가 딱 막히죠. 가압 송수장치 작동 방식이 기준에 있던가요? 없잖아요. 이렇게 냈어요. 그럼 답은 없음이라고 적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드렌처 설비 자체가 여기 개요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소방시설이 아니잖아요. 건축 거잖아요. 건축에서 어디에 설치하시오. 단 설치를 할 때 소방법에 맞게 설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축 설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시공감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소방감리는 소방시설, 이게 지금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감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가압 송수장치 작동 방식이 하자안전 기준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드렌처 설비의 설치 대상은 방화지구 안에 그 연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 창문 쪽에 이런 드렌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방화문도 달고 하는데 거기 보면 창문 쪽에 드렌처를 설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렌처를 설치를 하는데 드렌처 헤드 설치할 때 간격 기준 있습니까? 법으로 간격 그 드렌처 헤드 몇 미터마다 나와라 그런 거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드렌처 헤드, 이 드렌처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데요. 최근에 그 부산시에서 드렌처 설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내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드렌처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제시하겠다 해서 뭐 몇 미터 이내마다 놓으시고 감지기는 어떤 걸 쓰시고 작동 방식은 수동이나 뭐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수원량은 어떻게 정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량도 뭐 화재안전 기준에는 또 이렇게 됐지만 다른 쪽에는 또 뭐 이렇게 다른 게 된 것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 가압 송수장치 작동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이 기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이 된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에 쓴 것처럼 이 작동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가능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자동 기동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관리자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수동 기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2번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동 기동 방식에서는 드렌처 전용의 감지기가 있어요. 드렌처 전용의 감지기를 달거나 아니면 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도록 해서 이제 이게 기동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관계인이 갖다 누르는 거죠. 관계인이 눌러서 설치할 수 있고,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 나오는 그 자료 안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 캡처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설치 장소도 다르고, 건축법은 방화지구 내 창문에 설치하는 거고, 소방에서는 헤드 제외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등 설치 조건 장소도 다르고, 이거는 건축 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법 따라라고 했는데 소방법에도 자세한 기준이 없으니 향후 이러한 것들은 법이 통일이 돼야 되고 법이 수정이 돼야 되고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한 의도로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드렌처 썼다 해가지고 화재가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런 것도 실물 화재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도로 답을 썼어요. 됐죠? 자, 3-6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명시한 알코올유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그래도 위험물이니까 이것도 뭐 누가 내도 언제 내도 의심스럽지 않지만 개요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 세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소독약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요를 썼어요. 개요는 25점짜리 개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논문 형식이다 보니.
근데 그럼 개요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개요를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쓸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럼 쓸 수 없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 간단하게 쓰시고 넘어가세요. 개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뭐 문제점도 알고 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고 법에 어떻게 모자란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그럼 쓰시는 거예요. 현재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법이 이렇더라.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자. 아니면 NFPA는 이렇더라. 그럼 앞으로 우리 NFPA처럼 기준 마련하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저도도 못 쓰겠다. 그럼 간단하게 정의만 쓰시는 거예요. 뭐 방아지구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드렌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뭐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본론이 완벽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본론은 덜 완벽한데 개요가 완벽하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 그 함량에 따라서 위험물로 분류될 정도로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취급 방법을 살펴보고 뭐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고 개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보면 한 분자 내에 구성하고 있는 탄소수가 1개에서 3개까지. 그리고 포화 1가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화라는 것은 여기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포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불포화도 있겠죠. 불포화는 2중결합, 3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쭉 간다. 그럼 이건 포화예요, 포화. 뭐 포화 화합물, 포화 뭐 탄화수소든 뭐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게 불포화인 거죠. 불포화. 근데 알코올은 이 포화 중에서도 탄소수가 1개에서 3개까지. 그리고 알코올이 되려 그러면요. 알코올은 요 작용기를 히드록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자 내에 히드록식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 내에 이 OH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OH기가 들어가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 OH가 몇 개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로 나누기도 하고 OH가 이 탄소 중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누기도 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요게 OH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탄소의 개수가 1개에서 3개짜리 포화라 했어요. 그럼 그려보면 1개짜리는 이거죠. 원래 탄소가 8이 4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OH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H, H, H. 그러면 CH3OH. 이거 구조식인 거죠. 탄소가 2개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H가 들어가고 여기에 H가 들어가고 여기 OH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C2H5OH. 이건 메탄올. 요거 에탄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짜리.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이렇게 뒤집으나, 이제 얘를 뒤집어도 얘가 되고 얘를 뒤집어도 얘가 되는데 OH가 이 양 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OH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얘랑 똑같죠? 그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HHH. 그러면 요거 CH3, 요거 CH2, CH2OH. 요게 있고요. 여기서 또 따지면 CH3, CH가 있고 야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OH. 그 다음에 얘가 CH3. 이게 이제 프로파놀인데요. 왜 2개 그렸는데 구조가 다르니까. 제일 끝에 탄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로파놀을 N프로파놀. 이거를 뭐 노말 내지는 노르말 이렇게 읽어요. 그럼 가운데 들어있는 얘는 얘를 이소프로파놀 이렇게 읽어요. 구조식 적으라 했으니까 2가지 구조 가능한 거니까 2가지 구조 다 적어줘야 되겠죠. 하나만 적으면 얘는 왜 이소프로파놀을 모르지? 끌 수도 있습니다. 뭐 답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성질체라 하는데 세 가지 일가에서 그 탄소수 1개에서 3개인 거니까 메탄올 적으셔야 되고 구조식 적으셔야 되고 에탄올 구조식 그 다음에 프로파놀은 2개 이소하고 노말하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118회쯤이었나? 탄소 화합물 1개에서 10개까지 화합물 다 적고 이름 적어라 하는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0점짜리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헵탄, 뭐 헥산, 헵탄.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또 나왔어. 같은 분이 아닐까? 약간.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다 적어 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있어요. 화학 전공하신 분은 또 아실 건데요. 탄소가 4개로 늘어나잖아요. 4개 이상이 되면 4개 이상이에요. 그럼 4개짜리만 기본으로 해보면 여기가 제일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N. 야는 부탄올이 되겠죠. 부탄에 OH 붙었으니까. 알코올은 아니지만.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뒤집으면 똑같아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가지 하나 나온 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부탄올. 근데 이게 지금 OH가 이제 요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일자로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얘는 앞만 펴거나 꺾어도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네오프로파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오. 이성질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가 쭉 있는데 이 끝에 하나에 붙어 있다. 그러면 야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N 뭐시기 중간에 붙어 있다. 그러면 야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이소 가운데 붙어 있다. 요런 가지로 되어 있는 가운데 붙어 있다. 그럼 네오. 이런 것까지 내시면 그건 좀 반칙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출제자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파놀 2개인 이유가 이성질체라고 해서 탄소 기본 가지 구조 3개짜리니까 그건 없고 이제 OH가 붙어 있는 C의 위치에 따라서 노르말 그다음에 이소.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느냐. 이거 그린 게 구조식이에요. 구조를 알 수 있으니까 구조식.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거잖아요. C3H 7개 OH. C3H 8개 O.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게 분자식. 어떤 분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최소한 알코올이네. 야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O가 가운데 있는지 OH만 따로 작용기를 따로 이렇게 이건 또 시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용기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야는 그냥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 산소가 하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나왔으니까 약간 무슨 소리 하노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고 계시는군요. 자, 근데 이 문제 제가 딱 받고 이 문제 받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알코올 종류별 분자 구조식 이거는 모르겠고 위험성 바로 떠오른 게 하나 두면요. 알코올 중독. 우리가 마시는 게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 이거 소주 원료잖아요. 우리 요거 이제 뭐 14%에서 옛날엔 20%? 네. 이거 많이 마시면 뭐 중독이지 뭐. 위험성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할 때 문제 받고 너무 웃겼다는 거. 그래서 이 알코올 정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리 기준 쓰시면 되고 이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제외 기준 써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외 기준 포함 이 단어가 없더라도 기준 쓰실 때는 법 그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외 기준 쓰셔야 돼요. 제외 기준 쓰셔야 되고 그리고 분자 구조식 위험성 저장 취급 방법에 쓰시오 했는데 이게 위험성은 거의 다 일치를 해요. 알코올은 인화성 액체니까. 그죠? 그러면 위험성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저장이나 취급 방법도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험성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놈이 메탄올인 거죠. 메탄올. 다 야가 건조도 시키고 눈 손상, 자극성, 졸음 이거 다 유발시키는데요. 특히나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실명 위기까지 온다는 거죠. 실명 위기까지. 그래서 얼마를 직접 먹었을 때 증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따라서 농도 수치는 다르지만 얘네 메탄올은 결과적으로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구별해 놓은 거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건 위험성이나 저장 및 취급 방법.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도 밀폐용기 저장해야 되고 서늘한 곳에 저장해야 되고 저마원 접촉 피해야 되고 그런 위주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산업안전기준 그 기준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환기 잘 시켜야 되고 뭐 방폭 설비 같은 거 해야 되고 정전기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접지해야 되고 요런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3교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문제는 쉬웠습니까? 근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시험은 늘 어렵지 뭐. 저도. 그리고 딱 만났을 때 요 문제 아는 문제였는데 싶었는데 막상 못 쓰는 것들 나올 때 그때가 제일 짜증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교시. 바로 시간이 교수님 말 많이 한다고 제가 욕했는데 그 욕이 바로 저한테 돌아오게 생겼어요. 시간 너무 많이 됐어요. 4-1번에 여기 보면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인명안전 기준하고 피난 가능 시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요거는 이제 별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인명안전 기준 쓰시고 그래서 표에 그대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도 피난 가능 시간 요거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인지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라고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물어본 거는 아닌데 이왕 이거 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하시라 해서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을 넣어 드렸어요. 근데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이 두 가지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죠? 요 법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건축법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데 그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서로 비교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용 인원 산정을 우리가 단위도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나중에 답 쓸 때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명안전 기준에서 보면 호흡 한계선에서 우리가 열 영향, 가시거리 영향, 독성 영향을 측정을 하는데 이 독성에 보면 지금은 일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것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고 외국에는 요거 시아나수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건축 재료, 마감 재료에 의해서 이거 지금 폴리우레탄 이런 거 쓰시면 요거 지금 어차피 CH는 다 들어가 있고 질소가 들어가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만 만들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에서 빠졌다는 거. 그거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답 쓰실 때 여기도 답 썼지만 요거 기준 다시 집어넣자. 저게 나도 모르게 빠졌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러나 저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하고 다르게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도 사람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집어넣자. 그래서 뭐 건축에 또 마감재료 쪽에 또 기준이 바뀐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바뀌면 또 준비해서 시험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소방시설 등의 전원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상용 전원 회로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상용 전원 회로 설치 기준 적고 소방부하고 비상부하 구분해서 적으시오라고 했고 부하 용도와 조건에 따른 자가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을 적으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기준 문제예요. 그냥 그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요 기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상용 전원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상용 전원에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분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적으실 때 밑에 그림하고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자체는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있는 거 그대로 오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소방부하고 비상부하 구분이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면서 소방부하고 비상부하를 규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소방부하는 인명보호를 위한 전력부하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상부하는 소방부하 이외의 비상용 전력부하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방부하에 우리가 저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의료법령에 의한 의료시설 이것도 소방부하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자안전 기준 해설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도 여기 소방시설 작동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의 기계실 등에 시설된 배수 펌프도 소방부하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가시고요. 정리해 놓으시고 비상부하는 그 이외의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방부하를 우리가 수용률 100%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계산서를 받아보면 소방부하 100% 적용 안 되죠.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에 51%밖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시공사한테. 이거 100% 해가지고 와라. 수용률 100% 아니고 이거 51%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를 할 때는 한 대만 100%로 잡는데요. 근데 51% 해놓은 거는 승강기가 여러 대니까 승강기 두세 대를 51%로 잡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력을 계산해보면 51% 계산하는 게 전력이 더 많이 확보가 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두세 대를 다 100% 하면 안 되나? 그 얘기를 하고는 싶었으나 어쨌든 실제로 수용률 100%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왜 뭐 결론이나 뭐 쓸 때 조금씩 한 문제씩 이렇게 뭐 양념처럼 쓰시는 것도 현장은 그렇다 되겠고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부하 용도와 조건에 따른 자가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에는 요거 뭐 소방 전용으로 놓을 것인지 겸용으로 놓을 것인지 보존용 발전기로 놓을 것인지 이 세 가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이제 그 개요에도 썼듯이 고조파를 고려한 우리가 PG3 쓰잖아요. 그럼 PG3 쓸 때 고조파 반영 안 됐으니까 고조파 반영한 거 반영하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3번에 도로터널의 화재안전 기준. 아니, 지하구도 나오고 도로터널도 나오면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 도로터널이 최근에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지요? 나왔더라고요. 낸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로터널 제한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로터널도 얘네들이 보면 딱 정해줬어요. 비상경보 설비하고 비상조명등 써보고 제한 설비 써보고 연결 송수관 써봐라 해서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적었는 거죠. 도로터널. 여기는 뭐 밀폐지만 반밀폐 공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위험하고 소방차 출동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설치로 가자 되는 거고 그런 비상경보 설비 설치 기준 그리고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그럼 비상조명등 이것도 사실은 앞에 문제하고 겹치잖아요, 지금. 비상조명등 KS 기준하고 NFPA 기준 적어라 했는데 요건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두께 거저 먹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것도 못 쓰는데 이것도 못 쓰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제한설비 설계 기준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제한설비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이 도로터널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 문제는 되게 좀 낯선 문제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적으라 했으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 그것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이 도로터널은 결론에 있듯이 화재안전 기준에도 설치 기준이 있고 도로터널 방제 지침에도 있는데 화재안전 기준은 500m 이상 그 길이별로 한다 하면 도로터널 방제 지침은 연장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장 등급 자체도 길이마다 나눠진 건 한데 걔네들은 500에서 1000, 뭐 1000에서 1500 이런 식으로 위험지수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쨌든 똑같은 소방시설이면 기준이 어떻게 화재안전 기준이든 방제 지침이든 간에 어떤 설치 기준을 통일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것도 결론 쓰시거나 기호 쓰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에 1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 상이하게 적용입니다. 이응이 빠졌어요.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시각경보기나 여기 2번에 있던 것처럼 시각경보기나 비상방송 설비는 도로터널 제외거든요. 이런 것도 왜 제외시켜놨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뭐 우리 도시 내에도 장대 터널 같은 거 많아지고 하니까 도심에서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경보기나 비상방송 설비도 넣어달라.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4번. 거실 제한 설비의 공기 유입
및 유입량 관련해서 화재안전 기준을 NFPA 92와 비교하여 차이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실 제어는 주로 이제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거실 제어 같은 경우는 공조 설비랑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덕트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갖고 댐퍼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이 댐퍼가 화재 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닫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돼가지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하고 NFPA 기준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그건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유입이 배출되는 양 이상으로 무조건 유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NFPA 같은 경우에는 배출되는 양의 85에서 95% 정도만 공기 유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나머지 뭐 5에서 15% 같은 경우는 틈새로 문틈이나 창틈 틈새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게 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무시하고 국내처럼 배출되는 양 이상으로 공기를 유입해버리면 백방 과압이 걸린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긴 썼어요. 문제는. 그래서 공기 유입량의 기준 차이가 발생을 하고 공기 유입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화재실 부합이 돼서 외부 연기 유출이 안 되거나 많아지면은 유출이 되긴 하지만 또 과압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유입될 때 화재안전 기준에 공기 유입 속도가 우리가 5m/s가 기준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안전 기준에 보면 여기 지금 연기 흐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풍속 200ft/min인데 이게 지금 우리 단위로 하면 0.1.02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예요. 우리는 5인데 우리는 요거 기준인데 NFPA는 요건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되게 우리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준 삼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단면적 이건가? 이거하고 다 이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규모에서 400해배 미만의 우리가 그 화재도 작은 화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온 계산이 다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나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왜 하필 1.0이고 이거는 실험값이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돌려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더라. 오히려 더 많이 때려놓으면 과압이 걸리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온 기준이고 우리는 소규모 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이렇게 많이 센 바람으로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화재실에서 지금 여기 연층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센 바람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게 깨진다는 거죠. 깨지게 되면 피난자의 피난 안정성은 확보될 수가 없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어놨고 화재안전 기준의 공기 유입 방식 및 유입구에 대해서 그냥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NFPA 92를 찾았는데 딱히 기준이 우리랑 어떻게 비교되고 그런 기준은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한 상태고 거기에서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85%, 95%. 요거는 NFPA 숫자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52페이지 4번에 보면 화재안전기준상의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압 이제 많이 집어넣으니까 양압 상태가 돼서 문개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기준을 소규모 화재로 한정지어서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는 대규모 거실에서는 그 피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거실 제한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요거는 그 기준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5번에 방화구역 설치 기준 다 적으셨어야죠. 그래서 방화구역 설치 기준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요거를 따로 내드린 이유가 방화구역은 건축법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시행령에도 나오고 건피방에도 나와요. 건피방에도. 자, 그러면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따로 드렸냐. 얘네들이 그냥 이 출제위원들이 방화구역 설치 기준을 적어라 했으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건피방에 나오는 기준 적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건피방에 어떤 기준 나오는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의 2항에 방화구획 설치하시오. 그래서 0에 방화구획 설치가 쭉 나와 있고 방화구획 완화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거고. 그럼 얘네들이 원한 거는 그 뒷페이지에 있는 방화구획 설치 기준, 건피방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이에요. 그럼 좀 다르다, 그렇죠? 알고 계신 거하고. 건피방에는 이제 1000회배, 10층 이하 2층은 1000회배, 만약에 스프링클러 같은 거 달려 있으면은 3배 적용을 하시고, 매층 하는데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경사로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11층 이상은 이제 방화구획 면적이 줄어들죠, 200회배로. 그러나 이것도 스프링클러 같은 거 달리면 3배로 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만 여기 불연재료로 마감할 때는 500이고 스프링클러 달리면 또 3배니까 1500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기준이잖아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과 방화구획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치기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화구획 어떻게 할 건데 60 플러스 방화문하고 60분 방화문 써라. 근데 얘네들이 웬만하면 연기하고 불꽃인데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온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외벽과 바닥 사이 틈 생기거나 이거 관들이 관통하는 부분에서는 내화 채움 성능을 가진 구조로 관통해라. 그죠? 단어 바뀌었어요. 그죠? 내화 채움으로. 내화 충전 아니에요. 법이니까 바뀐 단어로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환기 냉방이나 난방 풍도가 방화구획 설치할 때는 댐퍼 설치하세요. 단 반도체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달려져 있으면 또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댐퍼는 또 연기나 불꽃에서 자동적으로 닫히게 해라. 그리고 비찰 성능 및 방연 성능의 기능을 적합할 것. 그리고 이제 방화 셔터. 요것도 쓰셔야 되죠. 방화 셔터 설치하는데 3m 이내에 60 플러스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 달아야 되는 거. 그죠? 이거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기준까지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까지 다 쓰셔야 되죠. 얘네들 어차피 방화구획 방화구획을 거기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 덮개가 방화구획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설치.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 다 쓰셔야 돼요. 요거를 쓰셔야 돼요. 시행령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요거를. 나 방화구획 썼는데, 나 다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시행령이나 건축법이나 섞어서 쓰셨을 수도 있어요. 법은 원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쓰시지 말고. 그러니까 법을 외우실 때 이렇게, 저도 약간 이거를 이제 약간 요약은 한 거지만 거의 원문이거든요. 이렇게 원문을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면 제 언어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언어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법은 원문을 보시고 본인의 언어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잘 외워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그래, 그렇지 이렇게. 단 본인의 언어로 만드실 때는 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내 언어로 바꿨는데 이 언어가, 이 표현이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안지를 내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고, 나는 이 법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뭐 연구반이든 기본반이든 답안을 내시잖아요. 답을 내시면 점수를 주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게 점수가 나와. 그럼 요거는 요 언어로 바꾸는 게 맞구나. 근데 나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3점밖에 안 줘. 내가 내 이 언어의 선택이 틀렸구나. 그래서 그 확인 사살 받으신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법은 법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섞어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구획.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완화 대상. 또 들어가 있네요. 완화 대상은 이건 뭐 언제 나와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1, 2층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완화 규정에 또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정리하시라고. 이거는 0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 단열 압축. 이것도 아마 그분이 내셨을 것 같아. 아까 단열 압축 이거 왜 냈지 싶었죠, 처음에. 저도. 에이씨, 가면서. 그래서 이제 단열 압축이, 이게 뭐 개요를 쓸 것도 없고, 굳이 개요를 쓰면 그거죠. 이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열기관. 발전소에 가면 열기관 돌리잖아요. 그 열기관 내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기관 내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이 문제 풀이의 결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걔네들이 방열하면 걔네들이 저마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 발화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얘가 나올만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열기관을 쓰는 데가 발전소들. 원자력은 어차피 특별한 거니까는 뺀다 하더라도 야, 풍력 발전, 뭐 석탄 발전, 화력 발전, 발전소에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 나오면은 이게 뭐 10점짜리로 계산하는 문제만 따로 나올 거고 25점짜리로 나오면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25점짜리로 나오면은 화재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뭐 석탄 화력이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 화력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은 요러한 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열기관이 이렇고 카르노 기관이 어떻고 이렇게 단열 압축으로 방열이 되면 자연 발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연관할 때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단열 압축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단열이니까 외부에서 열 공급되는 게 없어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고 압축을 시키지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부피를 줄이는 게 단열 압축이에요. 반대로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부피가 늘어나는 게 단열 팽창인 거고 그럼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단열 압축인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체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요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힘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단열 압축. 단열 압축하면 근데 문제가 뭔데? 그잖아. 단열 압축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여기 연력학 제1법칙을 써놨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이거 외부에서 가해준 열. 뭐, 열은 전부 에너지의 한 형태니까. 요게 지금 내부 에너지. U예요.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개에 가해진 열과 개가 주변,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개라고 얘기해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 개. 개가 외부에 한 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개라고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Q라는 뭐 열량을 주든 뭐든 에너지를 줬어요. 열을 줬어. 그러면 일부는 얘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인 거죠.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일부는 얘가 열받았으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죠? 부피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왜? 열이 가해지면요. 이게 만약에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철판이 아니라 만약 공풍선이라 얘기하면 얘가 온도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열이 가해져서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분의 1. 똑같은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벽면을 친단 말이에요. 벽면을 치는 거니까 벽면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이 가해지면 일부는 얘 자체가 갖게 되는 거고 그 일부는 얘의 운동 결과 벽면을 밀어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일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외부에서 열이 안 오네? 단열. 그럼 왜 해야 되노? 이게 산수하고 똑같잖아요. 0은 델타 U 플러스 W인 거니까 따라서 델타 U는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면 얘네들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런가? 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얘한테로 가는 거고 야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얘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단열이 되어 있으면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 부피를 밀어내거나 부피를 줄어드는 거고
외부에서 열이 오면 그거지. 엄마가 내한테 돈 주면 난 엄마 돈으로 쇼핑하면 되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 그럼 난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안 오면 이거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열로 늘어나거나 일로 늘어나거나 일이 줄어든 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기체의 일은 뭐냐 하면 부피를 늘리는 게 일이에요. 기체의 일은 부피를 늘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럼 단열 압축은 봐봐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이 하나도 없이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그럼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일을 받았어. 그럼 일을 받으면 우회되는데 야가 늘어났어.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이야? 지금 단열이니까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받은 일만큼을 얘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온도가 올라가는 계산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계산인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시기 전에 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압력하고 부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많이 보시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요게요. 이게 온도가 일정할 때는요. 우리가 이거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이 압력을 주면 부피가 요 부피가 되는 거고, 내가 압력을 뭐 더 늘렸어요. 그러면 부피는 더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일정한 보일의 법칙. 야가 증가하며 야 감소하고 야가 증가하며 야 감소하고 이렇게 보일의 법칙. 그런데 이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고, 하고 온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두 가지 그래프를 따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뭐 T1이다.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온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등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요 그래프는 T1 온도일 때 항상 이 그래프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T2 온도일 때 항상 이 그래프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요거를 두 개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열 압축이란 이제 이렇게 압축인 거니까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부피가 이만큼 있다가 부피가 줄어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단열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얘의 온도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일을 받았으니까 그게 온도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부피가 V1, 이때 부피가 V2. 단열, 압축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이 선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왜?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버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도 달라지냐? 여기에서 보면 압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압력은 1기압, 두 번째 압력은 20기압이 늘어나잖아요. 봐요. 첫 번째 압력 1기압, 두 번째 압력 20기압.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풀이할 때도 이 그림 그려놓고 풀이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V1, V2는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V1, V2는 빼시고, 여기 지금 온도가 몇 도였죠? 20도. 25도. 25도. 이게 계산 결과 뭐 40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요, 공식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계산 방법은 이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 있는 그 정합비열, 정적비열, 그런 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계산이 끝났어요. 끝이 나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1이 1기압에서 1기압이고 25도씨였고, 그럼 P2가 이 단열 압축인데, P2가 20기압이 되면 이때 몇 도고 이 말이잖아요. 몇 도고. 그러면 저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거죠. 계산해보니 쭉쭉쭉 계산해보니 단열 압축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보니 저렇게 됐고, 그거를 내가 표로 그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표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T1 이게 25도고 T2 이게 400 얼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여기 부피가 얼마임을 알 수는 없으나 요게 지금 1기압에서 단열 압축, 화살표 딱 쳐주고 단열 압축, 여기 가니까 20기압. 그거 봐라, 온도가 400 몇 도로 늘었네. 요 그림 같이 그려주시고, 그럼 이 400 몇 도가 결국 방열을 통해서 저마온으로 작용해서 발화 온도까지 이르게 되면 주변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연관 지어주시면
뭐 앞에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가 아니라 1번 문제 그래프 그대로 2번 문제로 갖다 그리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흐름 있게 썼네. 그러면 점수를 뭐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결론이 그런 거죠. 이게 25점짜리니까 논문 형태라 했으니까 개요 있어야 되고 결론 있어야 돼요. 결론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럼 결론이 그거는 그냥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열 압축 결과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 발화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 막기 위해서 뭐 방열 조건을 좋게 한다든가, 그죠?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그 내연기관의 환경에서 방열 조건을 아니면 환기 조건을 충분히 해서 열 축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되셨지요? 네. 이것도 뭐 계산만 잘하셔도 절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문제 다 잘 써서 합격 안 합니다. 2문제 완벽하게 쓰시고 2문제 뭐 어느 정도 쓰시면 합격하시는 거고, 잘 외우셔서 얼마나 잘 쏟아내느냐 그 싸움이고, 누구나 다 힘든 건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그만둘까 씨 오늘만 쉴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여튼 뭐든 작심삼일을 매일 한다고.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 보고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번에 결과 좋게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고, 요번에도 결과가 또 좋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